대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이제 몇 대 환웅 몇 대 환웅 있었던 게 저희들 되게 놀라웠는데요. 근데 의문점이 하나 들었던 거는 환웅의 나이에 대해서 좀 고민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저기 적혀져 있는 걸로는 140살, 150살 되는 환웅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기록이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합니다. 네네. 환웅천왕의 기록은 지금 있는 나이에 관한 기록은 삼성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단곡이라는 책을 보면 5권의 합본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쭉 내려온 게 삼성기상, 삼성기화, 그다음에 뭐 태백일사 단군을 다룬 단군세기, 북부여라는 북부여기 해가지고 5권의 합본인데 특히 환웅천왕의 나이와 그 연대기를 다룬 책이 이제 삼성기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내용들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가장 나이가 많으셨던 분이 아마 치우천왕이 아마 가장 150세 정도 되셨고, 그러니까 치우천왕 하면은 전쟁 어떤 부의 신으로 알려졌지만 중국에도 문헌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고 중국에는 거꾸로 금살치우라고 해서 황제 헌원이 치우를 죽였다라고 거꾸로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고 치우천왕이 중국의 시대엔 황제 헌원을 사로잡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황제 헌원은 죽이질 않았어요. 치우천왕은.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과정이 있는데 황제 헌원 같은 경우도 그때 도가의 사서들, 그러니까 신선이 될 수 있는 사서들을 찾아가지고 그런 장생의 어떤 길을 찾았던 것도 황제 헌원이에요. 그래서 황제 헌원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중의학이라고 하죠. 중국 의학의 그런 것도 몇 명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치우천왕도 마찬가지고 치우천왕은 원래가 이게 섬의 비조라고 해서 신선이 될 수 있는 어떤 그 도의 어떤 조상이 되시는 거예요. 전쟁의 무신으로만 되어 있지만 그래서 예전에는 뭐냐면 아까 초대 환웅천왕 때를 말씀드렸지만 그때도 보면 환웅천왕이 웅족을 받아들일 때 동굴에서 100일 수행을 해라 라고 하는 건 뭐냐면 100일 동안 메디테이션 할 수 있는 어떤 비법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걸 너희가 통과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알고 있는 21일 마지막 수행을 또 시켜요. 집중 수행을 시켜서 그게 이제 남아있으면은 거기서 몸이 이제 황골 탈퇴된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 있거든요. 뼈가 바뀌고 몸이 바뀌고 하는 그런 어떤 수행법이 있었는데 그런 수행을 이제 황가라고 할까요? 위에 이제 환웅천왕이니까 황가, 왕가에서는 비전되어 내려오는 그런 또 백성에게 또 수행을 시키기도 하고 그런 게 있었던 시절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으로 보면 상상이 안 가고 오히려 의학이 더 발달하고 뭐 이제 어떻게 나이가 더 많느냐, 더 오래 사느냐. 그 실제로 지금 사는 거는 120이 한정이잖아요. 대부분 리미트가 120으로 되는데, 근데 사실상 지금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사실은. 나이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언젠가는 이걸 깰 거예요. 깨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어떤 태고 시절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뭔가가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일단은 듭니다. 그래서 뭐 환웅천왕 때도 그렇고 그리고 5대에도 보면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뭔가 새로운 뭔가 수행을 시작하는 그 기록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8대 안부령 환웅이라고 그분 때도 보면은 새로운 수행이 또 개발되는 또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전수가 되면서 새로운 수행이 또 배가 되면서 이렇게 하다가 18대 환웅은 80세에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나이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쭉 가다 보면 뭐냐면은 이제 나이대가 지금 150도 되고 120도도 되고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그게 뒤에 전쟁도 많아지고 뭐도 많아지고 하면서 그 나이를 유지할 수 없는 어떤 시간적 환경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또 그 뒤에 2000년의 세월 속에는 또 47부는 그때는 좀 나이가 줄어들거든요. 네,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그리고 그 환웅천왕 또 위에 가면 더 나이가 더 많아요. 한 300, 400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뭔가가 있었구나 또는 뭐 그 3, 400이라고 하는 건 왕조가 아닐까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왜 지금의 어떤 관점으로 볼 수 있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그때 당시의 기록을 그대로 본다고 하면은 그대로 보면서 약간 어떤 상상력으로 우리가 좀 발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죠. 그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래 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가 의학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나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야, 고마워요. 네. 또 뭐 다른 뭐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신가요? 좀 뭐 소감도 그냥 궁금하기도 한데 오늘 사실 제가 이제 젊은 분이 많이 온다고 하니까 그리고 앞부분에서 이 역사 왜곡이나 이 부분을 한번 22일날 다뤄가지고 그 부분을 제가 한 20분으로 줄였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서 정체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어서 보통 이제 우리가 단군의 자손이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보통 우리 교과서도 보면은 단군으로는 시작을 하는데 환웅천황 언급이 없어요. 대부분의 교과서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 이전에 또 한인천재 이야기는 없고 그래서 환웅이라고 하는 그 환웅천황에 관한 부분을 좀 다루고 싶어서 그 부분을 좀 중심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네. 이게 되게 중요한 우리나라의 역사의 한 부분이거든요. 시초라고 볼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이게 어쨌건 저희도 모르고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주목하지 않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 역사의 부분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사실상 국제적으로 봤을 때 얼마만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얼마만큼 그 사람들이 기울여 들어주는지가 살짝 궁금해서 지금 약간 지금 현황을 봤어요. 일단은 우리 저기 세계사 영문으로 되어 있는 세계사 책이나 아니면은 여행 책자 있잖아요. 이 모든 게 단군으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단군으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알고 있는 분에게는 단군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다. 그 이전은 얘기를 못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단군 신화로 알고 있는 그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신화로 알고 있는 그 부분이 곰과 호랑이일 때 그 곰과 호랑이라고 하는 것은 곰을 토템으로 한 그 웅족과 그리고 호랑이를 토템으로 하는 후족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은 끌어가서 우리의 역사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게 조선만 할 게 아니고 우리 역사에 대한 그 최근에 뭐 브리프 히스토리 오브 코리아 뭐 이런 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짧게 한국의 역사를 얘기한다고 하는 책들이 대부분이 오늘 봤던 그 여기서 봤던 책도 그렇지만 친중적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은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중국의 그 저자들을 보면 그 뭐 중국인이 한국 역사를 쓰거나 그 부분을 그런 경우도 많고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세계의 자기가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그게 그 부분에 사실상 손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령 예를 들자면은 사이버 외교단체 반크는 들어보셨나요? 반크. 네. 반크가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잖아요. 독도 문제, 동해 문제, 뭐 여러 문제를 가지고 하는데 반크가 최근에 가장 그래도 고대사를 얘기하는 분이 만리장성이 한반도로 들어왔다. 이거 신고를 많이 했어요. 들어보셨나요? 만리장성이 지금은 이만리장성 쭉 오만리장성까지 됐는데 이제는 북한 땅으로 들어왔거든요. 만리장성이. 그거를 갖다가 많이 지금 발굴을 해가지고 잘못됐다 시정해라라고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반크 자체도 뭐냐면 그 논리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근데 그 논리가 어디서 왔냐면은 우리 학자들에게서 나왔어요. 우리 학자들 중에서 그 대표적인 서울대 그 어떤 모 학자 같은 경우에는 북한 땅까지 만리장성이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반크가 이렇게 그걸 하고 있는데 갔어요. 만리장성 문제를 AI도 그 인식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 대책을 가지고 국회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게 우리 학자가 잘못된 그 부분을 먼저 이렇게 고쳐야 된다는 얘기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동북아 역사재단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학자가 한 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반크와 같이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근데 그분의 논문을 검색을 해보니까 만리장성이 여기 대동강 유역 앞까지 들어와 있는 논문을 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까이에서 같이 대응을 합시다라고 해서 외교부에서 문체부에서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같은 내용을 쓰고 있다는 거죠. 대응할 수 없는 그 논리를 쓰고 있다. 뭐하다 이 얘기를 했죠?
질문이 뭐였죠? 질문이? 지금 네네. 이 부분에 역사 이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얼만큼 주목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이런 걸 예술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지 네네. 현 상황이 약간 모르겠었어요. 지금은 이제 외국 사람들은 저도 이제 외국 사람 한류 팬들이랑 이렇게 만나보면 한류 팬들은 굉장히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뭐 고조선도 조금 알고 삼국도 알고 그래서 내가 이제 물어보니까 가야를 얘기했더니 가야는 처음 듣는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게 이제 한류 팬이 한 2억 명으로 늘어났거든요. 한류 팬은 그 이제 뭐 우리 조사원들이 다 조사를 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는데 커뮤니티에 있거나 페이스북이나 그 모여있는 사람들의 그걸 조사를 하거든요. 그게 2억 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류 팬은 2억이라고 하는데 저변을 보면, 그러니까 커뮤니티를 형성하지 않고 하는 한류 팬들을 보면 한 5억 명 정도 될 것이다 라고 보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뭐가 있냐면 한국의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 파이대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냥 10%라고 하면은 5천만 명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이제 점점 더 한국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느 역사까지 아는지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그걸 공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기 저 질문 뭐 소감이라도 얘기하면 한테 한 분씩 해야 돼요. 일단 굉장히 신기했고요.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부분을 좀 배워서 굉장히 신기한 내용을 배워가지고 좀 재밌게 잘 들을 수 있었고 좀 목이 아프긴 했는데 아, 그렇죠. 좀 가까운 거리에 있어가지고. 네. 근데 강사님께서 되게 설명 잘 해주셔가지고 잘 들을 수 있었어요. 예, 고맙습니다. 젊은 분들이 이제 뭐 그렇죠. 4,700년 전의 그 역사를 굳이 우리가 왜 배워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 뭐 이렇게 유학 나와 있고 그다음에 또 가면 또 취업해야 되고 좀 미래는 뭐 불안한 것 같고 하는데 굳이 4,700년 전 얘기를 왜 우리가 뭐 관심을 갖고 이렇게 배워야 될까? 우리나라 역사니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들 텐데 좀 궁금한 게 젊은 분들이 이런 옛날 역사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인지가 사실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좀 아무라도 얘기를 좀 예. 저는 사실 되게 익숙했던 게 저희 아버지가 밥상머리 앞에서 되게 역사에 관한 말씀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사실 환단고기 책도 있고 그래서 되게 익숙한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좀 흥미롭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익숙함이 키워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모르는 얘기를 들으면 아무래도 사람이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는데 계속해서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가 정말 익숙한 키워드가 나오면 나 이거 들어봤는데 하면서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은 조금 뭔가 익숙하게 만들어야 될 네네 계란의 발치기 같겠지만 네네네. 이제 계속 이제 알리다 보면은 또 이렇게 알아주는 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 김하미 감독이 이제 이순신 장군 시리즈를 세 시리즈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이제 제자 감독이라고 할까요? 그 홍범도 장군 만들게 하고 그리고 자신이 이제 딱 선택한 것이 이제 고두막한의 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고두막한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아무도 모르고 아니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들도 아무도 몰라요. 고두막한이 어떤 분인지.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제목으로 설정을 한 거죠. 고두막한의 칼이라는 신비한 칼이 있는데 그거를 고구려 무사가 그걸 가져가지고 고구려가 뭔가 이렇게 전투를 한다 뭐 이런 개념이던데 어쨌든 그 제목에 많은 그 지금의 뭐라고 할까요? 흑자라고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SNS에 지금 성토를 하고 있는 걸 많이 봤어요. 왜 유사 역사학, 사이비 역사학에서 말하는 고두막한을 갖다 제목으로 내세웠냐? 저걸 빨리 때려잡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써있더라고 보니까 벌써부터 지금 이제 캐스팅 단계하고 이제 8월에 하고 내년 정도 이제 완성이 될 건데
근데 그 김한미 감독 굉장히 숙고를 많이 하고 한단고기 책도 공부를 많이 하고 그분 외에도 뭐 이준익 감독이라든지 뭐 여러 사람들이 한단고기 공부를 했지만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 역사의 공백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잘못된 부분도 많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뭐 생선으로 그래서 좀 죄송하지만은 머리하고 진짜 꼬리밖에 없는 아니 내부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게 뭐냐면은 역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조선시대잖아요. 조선시대에 어떤 사람이 그 백성들이 역사를 지켜낸다고 어떻게 할 수가 그 명나라의 비위를 거스리는 역사서들은 전부 불태워지고 차명에 처했던 그런 식이거든요. 근데 일제 강점기가 되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역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책들을 발굴을 하고 해가지고 47분 단군이 있는 거를 알아내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한 분 한 분이 행적이 다 있어요. 행적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 행적이 지금은 안 보셔서 그렇지만 중국 문헌하고 정확하게 매치를 해요. 근데 그거를 갖다 단군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동이다, 맥이다, 예맥이다 뭐 여러 가지 다른 용어를 써서 그렇지 문헌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연대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단고기라는 것도 이제 위소로 이제 매도가 많이 지금 되고 있죠. 80년대부터 지금 한 40년 이상을 매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도 살아남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열광하고 있느냐. 그건 뭐냐면 수백 가지 사료적인 유물, 유적 이런 것들이 근거가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아까도 보셨지만 홍산 문화, 요한문명이라고 하는 그걸 보면 저도 갔다 왔지만 보면은 이게 우리 문헌하고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유물 유적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해도 뭐냐면은 이게 기득권이라고 하죠. 기득권, 카르텔이라고 하는 그리고 자신들이 그 교수들에게 자기 스승에게서 배웠던 그거에서 논문을 썼는데 논문을 폐기할 수밖에 없는 만약에 이제 이 논리가 잘못됐다면 그런 게 수천 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어서 가져가는 일도 있어요, 그쪽으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어찌됐든 이게 하나하나 조금씩 지금 뭐냐면 저희가 이제 요즘에 많이 쓰는 말이지만 시민사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예전에는 숨길 수 있었어요. 문헌을 딱 가지고 나서 이제 숨길 수 있었는데 지금 뭐냐면 모든 원문이 오픈되어 있어요. 누구든 검색하면은 저 뭐 산해경이 됐든 시경이 됐든 서경이 됐든 뭐 삼국사기가 됐든 간에 원문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된 걸 갖다가 시민들이 보고서 지적할 수 있는 시대가 왔거든요. 게다가 이제 유튜브 보면은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양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멀리 가지 못한다.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진짜 역사가 조금씩 드러나는 것들이 그래서 지금은 뭐 그런 시절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사실 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어찌됐든 뭐 이런 어떤 역사라고 하는 거는 역사학자의 전유물이 아니거든요. 나의 뿌리가 되는 게 다 역사잖아요. 다 그분들이 다 내내 우리 조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는 교과서를 배우고 이제는 밖에 나왔으니까 이걸 덮지 말고 뭐냐면은 새롭게 좀 역사를 천천히 한번 알아가 보자. 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어떻게 보면 오늘은 좀 뭐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이제 배부르시니까 그래도 만족하시잖아요. 그래서 만족을 하시고 뭔가 이게 천천히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 또 젊은 사람들이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더 혹시 질문이나 얘기하고 싶으신 분 없으면 끝내려고요. 학생들하고 한번 예. 유머전화 기준 발행인데 유로저널이라고 저기 혹시 마트 가시면은 시대구나. 저도 역사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모든 역사는 기록이 있는 없는 시기와 기록이 있는 시기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록이 없는 시기를 선사시대라고 하고 기록이 있는 시대를 역사시대라고 하잖아요. 기록이 없는 시대의 선사시대는 혹은 그 이전 거는 우리가 학생들이 생각할 때 그런 증거가 있어.
그 한국 어디서 읽었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세까지 살았는데 그것이 어딨어? 어디 써져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학생들이 가져야 될 의문점인데 그거는 기록이 없는 시대는 유적과 유물을 통해서 증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기에 유적이 있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고구려가 어디까지 갔다고? 황제토왕비가 어디에 있는데? 그죠? 황제토왕비가 있는 데까지 우리 고구려 군대가 간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지. 이제 우리 다 의대생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의대생들은 증명이 돼야 돼요. 증명이. 근데 저희가 작년에 대마도를 갔다 왔어요. 제가 해동 언론사협회 회장인데 여기 대한사랑의 지원을 받아서 갔다 왔는데 간 이유는 정말 우리 문화가 대마도를 통해서 일본의 전례가 됐느냐. 그래서 가보니까 우리 문화의 여러 가지 흔적이 대마도에서 발견되더라. 아, 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5,000년 전에 기록이 어디 있어? 150년까지 살았던 증거 어디 있어? 이건 아니에요. 기록, 유족과 인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좀 강사도 아니고 역사 박사도 아닌데 그냥 조금 말씀드렸어요. 기사를 딱 봤는데 계산 좀 할게요. 그 일본 공사 아마 지금 대사가 없는 모양이에요. 초치를 해서 우리나라 외무에서 항의를 했어요. 왜 항의를 했느냐? 일본 교과도에 독도는 지냈다 하고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 위안부 부분, 이런 부분도 희석시켜놓고 직용 그것도 희석시키고 야 역사가 이렇게 왜곡이 되는구나. 응? 나라가 작정을 하고 하는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관심이 많은데 저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우리 대사관 홈페이지를 딱 치면 어느 나라 홈페이지든 대사관 홈페이지 치면 뭐가 나오냐면 동해, 울릉도 독대에 대한 파업장이 탁 떠요. 그래서 관심을 갖게 돼서 나도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 역사를 보면서 제가 그래서 그러면은 옛날 지도에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우리가 얘기하는 동해 한국계 지역을 뭐라고 생각했을까? 어떻게 쓸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 300년 정도, 200년 이상 된 지도들의 그 모양들을 보면 거기에 이제 표기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거는 너무 작아서 표기가 안 돼 있는 것도 있고 한국과 일본에 있는 중간의 바다를 얘네들은 일본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동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동해란 표현은 별로 없고 세계에서 발행한 옛날 지도들을 보면 한국해라고 되어 있어요. 한국해. 1600년대부터 나온 지도들, 옛날에 뭐 네덜란드, 독일, 영국, 미국 그 많은 지도들이 나온 지도들 중에서 거기 보면은 한국해라고 써 있는 지도들, 프랑스어로 메데 꼬레부터 시작해가지고 러시아에서 나온 지도 한국해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동해라고 표시되어 있는 데도 있고 되게 영리한 게 뭐냐면 오르반 빅토르 총리가 한국에 갈 때 선물을 뭘 갖고 왔는지 아세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방문했었거든요. 오르반 빅토르 총리가 한국을 뭘 갖고 왔냐면 지도를 하나 갖고 왔는데 그 지도에 한국해라고 표시되고 거기 울릉도 독도가 바로 옆에 표시된 지도를 오르반 빅토르 총리가 우리나라 선물로 갖고 온 거예요. 되게 영리하지 않아요? 그리고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지도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써있지 않은 것들은 이제 유물로 그리고 우리가 발굴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발견돼서 추론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건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한 30장만 모으면 사료로서 사료라는 게 이제 제가 전문가들 앞에서 뭐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으는 것들. 이게 이렇게 있으니까 이 말이 맞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들을 이제 발굴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되게 어려울 줄 알았거든. 한국해라고 돼 있을까 혹시?
한국회라고 돼 있는 거야. 야, 그러면 30장만 모아봐야지. 원본 지도를. 전 세계에 한국회라고 나와 있는 것을 모아봐야지. 그게 더 많아. 그 100장이 넘었어.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가 이 지도를 보여주면서 야, 옛날에 네덜란드, 독일, 뭐 다른 나라에서는 다 여기를 한국회라고 표시를 하고 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겠지, 일본인들이. 1800년도가 넘어가면 그 지도가 싹 일본어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국력이라는 얘기거든요. 한참 일본이 강해지니까 그 표기 자체가 한국에서 일본어로 바뀝니다. 물론 일본들이 표시한 곳에 지도 만든 지도 중에서 우리나라의 영역을 조선어라고 표시한 지도도 있어요. 근데 혼돈이겠죠? 자네들은 열심히 강조를 해가지고 한국해라고 일본어라고 써놨는데 어떤 사람은 옛날 원래 저기를 보고 일본 사람이 일본 아닌 기관에서 우리나라 해라고 바다라고 써놓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건 역사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여러 군데 가서 또 활동을 하고 생활할 수 있잖아요.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고 아, 이런 게 혹시나 여기는 이런 게 있지 않을까? 그런 거 하나씩 이렇게 발굴을 하면 여러분들의 발굴된 어떤 뭐 다 그렇진 않을 수 있겠지만 또 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고 또 해외에 나와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야, 이런 데는 이런 게 혹시 있지 않을까? 여행 갔을 때도 한번 보는 그런 거 있으면 야, 우리나라 역사가 더 바뀔 수도 있다니까. 그 얘기를 좀 하고 싶고 아, 내가 환웅이라는 얘기 말씀하신 대로 나오는데 헝가리에서도 여러분 알다시피 명이나물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산 전체가. 내 스스로의 판단은 그걸 딱 보면서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헝가리 이름으로? 산마늘이야. 메드베 허즈머. 메드베가 곰이란 뜻이고 허즈머가 마늘이란 뜻인데 야 이거를 갖다가 그러면 이 사람들도 왜 이 마늘 냄새 나는 거를 왜 곰마늘이라고 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라고 추론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아, 그럼 우리 역사서에 보면 호랑이하고 곰하고 해가지고 마늘 먹고 뭐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야, 이게 마늘은 아니었을 것 같고 이 나물이었을 것 같다. 그러면 메드베허즈마. 추론이 가능해 보는데 여러분들도 혹시나 그런 것들을 영역을 넓혀가면서 활동을 하다가 그런데 혹시나 그런 게 있으면 좀 돈 있을 때 사기도 하고 또 관심도 가져보고 그러면 여러분들에 의해서 또 우리나라 역사가 어떤 뒷받침될 수 있는 사료들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나라 갔을 때. 그 얘기를 나는 여러분들이 젊으니까 하고 싶었고 관심을 여태까지 가졌으면 한 번쯤 나라를 위해서 그런 관심도 좀 가지면서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저기 말씀하시기는 여기서 뭐 노래방도 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